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용도 손실을 기록했다는 보고 나왔습니다. 예. 사실인가요? 그리고 현재 전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일단 뭐 전황을 먼저 살펴보죠. 전선에서는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쟁의 주도권, 전투의 주도권을 러시아 측이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근근히 버티고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달팽이 걸음처럼 느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최근의 그 변화 요소가 사실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선에서도 공격을 받았고 후방에서도 그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공격을 꾸준히 받아왔었죠. 요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 러시아의 물량 공세가 컸고 그 다음에 요격 시스템의 사실 한계를 드러내면서 제대로 못 막아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선에서도 고전을 하고 후방도 공격을 당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나왔는데,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가 뭐랄까 주안점을 바꿨다고 할까요? 그 전까지는 전선에 계속 집중을 해서 러시아군의 그 전진을 막아내고 때로는 반격을 치다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전선에서 어떤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서 러시아군을 밀어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선에 투입될 어떤 무기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러시아의 어떤 내륙 깊숙한 후방을 공격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엄청나게 그 드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폭장량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예전에 수백 킬로미터를 날려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게 1000킬로, 2000킬로미터, 3000킬로미터로 늘어나서 그야말로 러시아의 내륙 깊숙한 그러니까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니면 더 멀리에 있는 군사시설, 산업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많은 드론을 날려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내륙 깊숙이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수백 킬로 아니면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항만시설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유류 창고 내지는 석유를 정제하는 그런 산업시설을 타격했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가 전선에서만 싸우는데 이제는 후방까지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선은 교착 상태. 그런데 이 러시아의 후방이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다 적다를 떠나서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한번 정리하고, 최근에 아까 질문처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이 교착 상태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새로 점령하는 영토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되찾는 영토가 좀 더 많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보도에 아니면 정보 제공의 원천이 어디냐 했을 때, 일단 그 세 개의 그 원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키우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언론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키우에서 간행되는 언론입니다. 사실은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우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언론 매체가 그야말로 그 인디펜던트한 언론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입장, 특히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사실 프로파간다가 난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 좀 걸러들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총사령관,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수뇌부의 핵심 그 멤버죠.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이 그런 말을 했고요. 또 하나가 미국의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런 키우 인디펜던트라든지 이런 소스를 받고 그다음에 분석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입장이고, 또 하나가 미국 전체 언론 보도에 나온 정보라기보다는 미국의 전쟁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이 전쟁연구소는 옛날 상당히 많이 썼던 표현인데 미국의 네오콘의 본산입니다. 상당히 러시아에게 비판적이다 못해서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그 연구소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나라 국제분쟁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도하고 이제 소개하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 자료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뭐 신용성을 100% 신뢰해서라기보다는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내지는 중립적인 그 소스를 인용을 하면은 러시아에게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러시아를 두둔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일부러라도 러시아에게 비판적이고 러시아에게 그 적대적인 어떤 그런 미국의 전쟁연구소의 그 자료를 많이 인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보다 더 많은 정가를 올렸다 어떤 그런 정보를 이런 소스를 따진다면 좀 걸러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될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전선의 상태가 돌파구가 어느 쪽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교착 상태다. 그래서 크나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크라이나 측이 그리고 미국의 전쟁연구소 측이 약간은 과장해서 보도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2023년 후반기 특히 2024년부터 확고하게 주도권을 잡고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면서 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그런 식의 어떤 큰 전선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보도를 아니면 이런 정보를 수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한테 유리한 걸까요?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걸까요? 지금 상태로서는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겠죠. 일단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선이 뚫려버리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착 상태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의 그 전선이 전쟁이 일어나기 한 7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집중적으로 방어선을 쳐놨던 곳이거든요. 이 방어선을 뚫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큰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방어선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제2, 제3의 방어선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현재의 전선이 만약에 어디 한 곳에서 크게 뚫리게 된다면은 이것은 뭐 전선 한 곳이 위기에 처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그 방어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인 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은 러시아도 지금 5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러시아로서는 지금 그 경제도 예전 같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숨가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전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사실은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확고한 입장을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휴전과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는 힘들다. 이것은 상당히 서방 국가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신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인데, 그래서 늘 해왔던 얘기가 협상을 마다하진 않겠지만 결국 협상의 결과는 회담장이 아니라 전선, 즉 배틀그라운드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전투를 수행을 해왔는데, 그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선에서 내지는 아니면 큰 전선에서 눈에 띄는 가시적인 이 전진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니까 러시아로서도 일정 정도 내지는 상당 정도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현재의 교착 상태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질문에서 러시아 후방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유 시설들까지 타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에 좀 큰 타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큰 타격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큰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를 또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인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적든 작든 일정한 타격을 가해서 스텝이 꼬이게 만든다. 러시아로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이제 뭐랄까요, 그 여유 있게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 그 여유가 사라지고 그런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러시아의 가장 주력 산업이 역시 에너지를 수출을 해서 얻는 자원을 가지고 이 국가 경제를 돌리고 사실은 이 전쟁을 수행해 왔죠. 하루에도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그 석유 수출이 만약에 제한받는다든지 아니면 타격을 입는다고 하면은 전선에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과연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없애는 수준인가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만 러시아의 어떤 숨통을 조이는 데는 후방의 산업시설 타격이 일정 정도 작용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과 이란 갈등과 중동 갈등 상황이 러시아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로서는 2025년도까지 전시 호황을 누려오다가 2025년 후반기부터 올해는 확실하게 긴축 경제를 하겠다. 돈줄을 조이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러시아 경제가 사실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한 2년, 길게는 3년까지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난데없이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란이 자구책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경제 위기가 가시화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러시아의 그 수입이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났던 거예요. 통계 수치를 찾아보니까 지금 2026년 5월 지난 달이죠. 지난 한 달 동안에 2025년에 5월에 대비해서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 거기서 얻는 수익이 39%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98억 달러, 10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큰 목돈을 사실은 만질 어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2026년을 맞이했는데 2026년에 이렇게 목돈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속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숨통이 트였다. 그래서 상당히 헉헉대는 상황이었는데 러시아로서는 지금 한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이란 전쟁으로 조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전황이 우크라이나가 조금 반격을 하고 있다. 불구하고 이제 협상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좀 자신하고 있는 걸까요? 이긴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를 말하는가 따져봐는 문제겠지만 고전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도 전투의 주도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러시아는 유리하고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협상이란 것은 결국은 전선에서 일단 전투를 멈추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종전까지 간다는 그런 과정인데 유리한 쪽은 사실은 별로 유인 동기가 없죠. 불리한 측이 일단 전투를 끝내자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전선의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유리한 측에 있기 때문에 굳이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러시아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 이전에 서방과 협상을 벌이면서 그때는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에 있는 친러시아계 분리독립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간의 내정에서 이것을 끝내는 작업을 서방 국가들과 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서 또
선의를 가지고 서방 국가들과 협상을 했는데 그래서 번번이 배신을 당했다, 이런 불신이 쌓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협상이 있었고, 일단 휴전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런 제안에 러시아가 일부라도 응할 때마다 곧바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2022년에도 있었고 2023년에도 있었고 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투를 멈추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준다, 이런 어떤 불신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크라이나 서방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그 판을 깨고 사기 행위를 한 것은 러시아다, 이렇게 보겠지만 러시아는 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전선 상황, 그리고 서방에게 러시아가 품은 어떤 불신이 작용을 해서 러시아로서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외교 라인, 크레물린의 공신력 있는 어떤 인물들이 늘 해왔던 얘기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는 협상장이 아니라 싸움터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분석하면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볼 때 러시아로서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어떻게 된 형태로든 간에 전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확실히 낸 다음에 그때서야 어떤 못 이기는 체하고 협상장에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압박해서 자신들의 전략 목표를 이루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젤렌스키 대통령과 영토독 정상들이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예.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예, 보통 이게 5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해왔거든요. 5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즉각적인 완전한 휴전, 두 번째가 현재의 접촉선을 협상 출발점으로 삼는다, 전선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 보장, 그리고 네 번째가 러시아의 배상, 그리고 러시아 외국 자산을 동결해서 유지한다. 다섯 번째가 유럽의 안전 이익을 보장한다. 5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 눈에 띄는 것이 현재 접촉선을 협상 출발점으로 삼는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영토 조항을 만든다든지 협상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그때 국경선을 되찾겠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거든요. 달리 말하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동부 20% 영토, 그리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긴 상황인데, 이것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휴전을 하지 않겠다, 종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현재 접촉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빼앗긴 땅을 돌려받는 것은 힘들다, 나머지 영토를 보존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삼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현실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현실을 부정했다가는 휴전, 종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전쟁을 끝냈을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했으니 또 침공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전체 집단 안보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가 일단 반대하고요. 그리고 현재 나토 회원국들도 우크라이나를 정식 회원 국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이래서 나온 게 다국적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외의 여러 나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 내지
내지는 감시 군대,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영토에 주둔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군대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통로로 아니면 발판으로 작용할까봐 그게 사실은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선제 공격을 가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한 것인데, 결국 5년, 6년 전쟁을 치르고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은 다음에 도로 아니면 더 러시아로서는 심각하게 외국 군대가 바로 러시아 국경선 코앞까지 와 있다. 이것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사실 하나같이 다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조건이지만, 특히 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전후의 안전보장, 외국 군대, 특히 서방 국가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주둔하는 어떤 이런 조건은 러시아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세 번째 조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전 5대 조건 말씀해 주셨는데 예.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일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우크라이나의 법적 구성력이 있는 안전보장 텐데, 이것이 그야말로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감시하고 지켜보는 이 수준일 것인가, 아니면 서방 군대가 사실은 거기서 현재 바이든 미국 행정부까지는 미국군도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아래서는 미군이 이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끼어서 우크라이나에 발을 디딜 가능성은 없죠.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고 하는 유럽의 강대국이 군대를 보내서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이런 상황을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로서는, 특히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휴전 협상이라든지 종전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때 정말로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결국 이 문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어떤 형태로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선호하는 방식,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서유럽의 여러 나라의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하고 주둔해서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을 보조 내지는 제고하는 그런 형식을 선호할 텐데, 이것이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뜨거운, 그리고 가장 지난한 어떤 협상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실제 푸틴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젤렌스키는 김정은 없이는 못 버티는 러시아라고 하면서도 예. 정상회담을 요청하면서 이 조항을 예.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요. 예. 푸틴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주나요? 푸틴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젤렌스키 보고 이게 기어오르네? 시쳇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젤렌스키를 만날 까닭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또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은 아니었지만, 젤렌스키라고 하는 특정 인물, 현재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를 자기가 만날 까닭이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실무선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혹시라도 만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격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모양새는 연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상당히 좀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상당히 냉소적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긁어대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썼는데요. 이것이 당연히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상의 결례이고,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유리한 전황을 조성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젤렌스키가 오히려 강자인 푸틴을 조롱한다고 했을 때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거 참 어떤 냉소주의의 어떤 극치겠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방면에서 그 러시아의 자존심, 푸틴의 그런 자존심을 긁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이게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죠.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반드시 전선에서 전투 행위를 멈추고 휴전 협상을 벌여서 종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또 편지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가 아주 냉소적인 표현을 써서 푸틴에게 어떤 그 화를 돋우는 어떤 그런 형식일 텐데, 그래서 휴전 협상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말자는 건지 좀 이게 안 맞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지난 5년 동안에 그 전쟁 피해를 입었던 우크라이나로서는, 더더군다나 젤렌스키 지도부로서는 푸틴에 대한 어떤 원한이 사무쳐서 그런 그 감정적인 또 외교 서한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빠져 있습니다. 예. 영프독을 만난 건데요. 미국을 빼고 유럽 주요국들끼리 먼저 나서서 이런 성명 발표한 배경. 미국은 배제시킨 걸까요? 그냥 빠진 걸까요? 뭐 미국이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낀 다음에 쉽게 말하면 뭐 국제사회 큰 형님으로 그 미국과 러시아가 일종의 그 밀당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기투합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조가 동맹국을 거느리고 달래가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보다는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게 짐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해왔던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 또 감정 싸움까지 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판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날이 과연 올까 싶었는데, 그 영국의 총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감정 싸움, 설정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전통적인, 그러니까 지난 거의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끈끈한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일정 정도 균열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빨리 주저앉혀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을 하기를 원하고요. 여기에 서유럽 국가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었고요. 미국이 이번 어떤 그런 모임에 끼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도 내켜하지 않는, 주저하는 미국을 억지로 끌어들일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배제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미국 없이 자기들이라도 나서서 빨리 조건을 내걸고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서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모양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유럽과의 이제 종전 논의가 얘기가 나왔고요. 예. 북러 관계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K방산,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안보에는 지금 어떤 영향들이 미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서유럽 국가 사이에 어떤 안보상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지금까지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아니면 서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정말로 그 현저히 낮았거든요. 1%, 2% 되는데 이것을 이제 4%, 5%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리고선 뭐 러시아의 위협이라고 하는 요소를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그야말로 큰형님 노릇을 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은 지켜줄게, 너희들은 내 말만 잘 들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은 유럽 국가들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지켜주는데 너무 힘들었다, 미국도 옛날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1, 2%대의 국방 예산을 한 7, 8년 아니면 10년 안에 그 4%, 5%로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영국, 프랑스, 독일의 그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당히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 자체 생산 능력도 있고 군수 공업을 다시 활성화할 어떤 기반이 있는데, 문제는 나토 회원 국가이긴 한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닌 더군다나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폴란드도 그렇고 발트해안 3국
한국도 그렇고 뭐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군수공업을 자체 육성해서 하는 것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결국은 그 가성비 뛰어나니까 성능은 뛰어난데 값싼 무기를 구하려고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급망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수공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영국, 프랑스, 독일이 동유럽 국가나 특히 폴란드의 자국의 어떤 무기를 팔고 싶어 하긴 할 텐데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로서는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한국의 무기를 지금까지 많이 사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동유럽 국가 전체 그리고 발트해 3국까지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한국의 그 방위 산업체로서는 또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로서는 이게 일종의 뭐 호재라고 할까요? 하나의 분출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현재 푸틴과 젤렌스키가 각각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딜레마는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양측 다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젤렌스키만 살펴보자면요. 젤렌스키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전쟁을 지속하지 너무너무 피해가 크고, 근데 전쟁을 끝내면은 자신의 그 정권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푸틴 같은 경우는 또 달리 아무리 전쟁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쟁을 벌써 5년 넘게, 그리고 심지어는 6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지쳐가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국내 여론이 예전만큼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했을 때 국내 그 정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하고 있지만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서 스스로도 일정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이 푸틴의 딜레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또 그때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전쟁 지행 지지도가 그 러시아 국내에서 뭐 80%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한 65% 안팎으로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지지도를 높여오면서 이 정도 재미를 봤는데 그런 재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의 딜레마겠죠. 전쟁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정말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 진영 대 러시아의 진영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진영 간의 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호락호락 쉽게 끝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도 서방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서방도, 물론 이 미국이 빠진 서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방도 상당히 큰 진영이고, 하지만 서방 진영도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황 좀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 그 전황은 결국 이제 전선만 북한에 놓고 보자면 이제 교차 상태이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주위에서 이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만나서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그때 서로 궁금한 점 그리고 쟁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이 교착 상태를 뚫지 못하느냐, 이거였었는데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상당히 전쟁 수행 능력이 이제는 한계를 보인다. 내지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력을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전력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제 이 교착 상태로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반대편에 있는 추정이자 시나리오일 텐데, 러시아가 또 한 차례의 대공세를 준비하는 과정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한번 주먹을 크게 또 뻗으려면 일단 주먹을 이렇게 뒤로 뺐다가 내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폭풍전이 할지도 모른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사실은
소련이든 러시아든 대규모 공세는 항상 여름에 벌어졌어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러시아를 침공할 때 항상 그해 6월 달에 침공을 했거든요. 그것은 라스푸티타라고 해서 봄에 비가 내려서 지형이 진흙탕, 수렁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딱딱한 상태로 남아있는 6월에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을 따져보자면 지금 5월까지는 러시아가 힘을 비축해 두고 있다가 6월, 7월에 한번 공세를 펼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대공세를 앞둔 교착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시나리오는 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추정이라는 것은 결국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일으킨 전략 목표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달성했다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가장 큰 착각이랄까요? 아니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러시아는 일단 물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면 제일 좋겠지만, 러시아의 가용한 전력상, 병력의 규모상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다 점령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곳은 우크라이나의 서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영토의 한 20-30%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역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방 역량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다시 말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서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20%를 점령해서 그 전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중앙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를 지금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토로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목적을 하나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해서, 여기서 말한 심대한 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 구조에 대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성들의 풀을 현저히 축소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당장 드론 전력을 많이 쓰고, 어떤 경우에는 로봇 전투 기계까지도 활용하는 목적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도 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의 병력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려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병력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예 우크라이나의 20대, 30대, 40대 남성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아예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데 러시아가 성공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전까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인구가 4,5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에게 타격을 가한 러시아의 전략 목표가 다시는 러시아에게 안보 위협을 가하는 그런 국가가 더 이상 못 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목적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친 김에 더 공세를 강력하게 펼쳐서 우크라이나의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차지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려면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야 됩니다. 지금 대충 한 30만 명 추가 동원해서 한 60만 명, 70만 명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전선에 투입되는 병력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병력 가지고 1000km가 훨씬 넘는 전선에서 공세를 펼치고 점령을 하고 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 될 것이고, 병력을 추가 동원하는 순간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설령 전쟁에 이기더라도 러시아가 수십만 명 단위의 사망자, 사상자가 나왔을 때 이것은 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전략 목표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달성했는데 굳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선의 교착 상태를 획기적으로 돌파하려고 할 그 어떤 유인도기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봤을 때 전선의 교착 상태가 러시아가 지금 그런 상태로 보이는 것이 나름대로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게 되면은 현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정치적인 위기에 빠져가지고 정권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젤렌스키로서는 절대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겠죠. 저는 조금은 좀 세게 말해서 젤렌스키는 독자적인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민족주의 세력 푸틴의 어법에 따른다면 네오나치 세력의 일종의 하수인 내지는 허수아비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란 것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는 이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5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들의 어떤 목소리가 더 커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에게 젤렌스키가 현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전쟁이 매듭지어진다면 이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젤렌스키가 항로를 설정하려고 할 때 젤렌스키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젤렌스키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내치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이 없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결국은 자신의 뒷배인 아니면 자신의 배후 세력인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국가 전체로서는 엄청난 비극이고 타격이고 위협이겠지만 결국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젤렌스키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정치 세력과 젤렌스키 정치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그것이 좀 충분히 타당성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올해 안에 휴전 협상이 시작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지 그리고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한 영토 동결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예,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러시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국제적인 지지 기반이 영국, 프랑스, 독일,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만을 놓고 보자면 결국은 현재의 영토 동결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되고 매듭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들과 국가 수반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서 제시한 5대 조건, 종전 5대 조건에서도 1991년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조차도 포기하고 현재의 접촉선을 협상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의 전선을 기준으로 영토를 동결한 상태에서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 동쪽 20%의 영토를 러시아에게 준다는 전제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분하고 억울하겠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에서 이란 전쟁의 불길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있다는 음모론이 퍼가지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의 역할이 있을까요?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여기 이 배후에 러시아 내지는 푸틴 대통령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배후란 말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당하는 이란에게 도움을 준다 아니면 원조를 준다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 표현이 맞는데 이란의 어떤 이 행동 방침을 러시아가 정해준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란이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분석이겠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으로도 허덕이면서 제대로 매듭을 못 져서 절절매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어떤 힘이 남아돌아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척을 지고 그 이란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자기의 국익을 취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좀 믿음이 안 가죠. 일단 이란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란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강자와 패권을 주장하는 국가여서 러시아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국가도 아니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이란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얻는 이득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 러시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배후에 러시아나 푸틴이 있다. 음모론 이런 식의 분석은 그야말로 음모론 차원에서 좀 뭐랄까 제쳐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다. 또 이런 게 나왔어요. 러시아가 이제 이란에 미국 군사 자산 이거를 좀 넘기고 있다. 그거는 어디까지 실체인가요? 요거는 사실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버티면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러시아의 그 위치 정보를 받아서 크게 이걸 이용해서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또 우리가 외신을 보아왔듯이 이란의 그 방공망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전략 폭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나름대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물론 주로 이게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국의 군사 시설이겠지만 그쪽을 타격하고 이스라엘도 할 때 정밀 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반격 수단이 드론과 미사일뿐인데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날려 보내는데 정밀 타격을 하지 못하고 엄한 곳에 떨어지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소모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막아낼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란의 그 타격 무기,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정확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란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중동 내 군사기지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죠. 그래서 한대 수조 원 한다고 하는, 그리고 미국도 5대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조기 경보기 한 대를 완전히 이란이 드론인가 아니면 미사일 공격을 해서 완전히 완파를 해서 미국의 작전 능력에 엄청난 그 차질을 빚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위치 정보 자산은 당연히 러시아가 제공을 했겠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리 표현하자면 이란이 러시아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버틸 수 있었던 든든한 뒷배가 러시아의 위치정보 자산 제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트럼프 본인은 아니고 밑에서는 그 러시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또한 사실은 이게 참 재밌죠. 미국이 물론 그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가할 때 아니면 방어를 할 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 자산을 이용해서 러시아 군에 타격을 많이 가했거든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이 반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위치정보 자산을 제공하는 국가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을 할 때는 서로 다 알죠. 알면서도 더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강대국끼리는 자기네끼리 어떤 그 클럽을 형성하고 놀 때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아래에 있거나 아니 자기 부하를 시켜서 상대방을 서로 공격하게 하지만 또 그런 또 그 큰형님이나 아니면 보스가 만나서는 그런 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또 웃는 모습으로
또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의 그런 미국과 러시아가 아닐까 싶네요. 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방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측면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견제를 하고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인정받고 일정 그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전쟁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러시아로서 나쁠 게 없겠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수혜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간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미국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동에서 특히 이란에서 그 매듭을 짓고 나서, 그리고 또 가정을 해서 이란에서 미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그 마무리가 됐을 때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다른 또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게 그 동아시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쿠바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아시아라든지 쿠바 지역에서 미국이 또 한 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서 분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러시아로서는 일단 동아시아는 자신들에게 또 일정한 뭐랄까요, 지분이 있는 지역이어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의 앞마당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쿠바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지녀왔죠. 그래서 미국이 쿠바에게 들어가는 모든 석유, 에너지 수입을 봉쇄했을 때 그나마 한 달 버틸 수 있는 석유를 제공해 준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쿠바에게. 근데 만약에 특히 이제 쿠바에 한정해서 쿠바를 미국이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나몰라라 하게 된다면은 다른 나라들이 저 나라는 러시아는 알고 보니까 미국에게 찍소리 못하는 국가였네, 내지는 정말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러시아는 꽁무니를 빼면서 도와주지 못할 나라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의 위상을 낮게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게 하등의 좋은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곤란한 상황을 러시아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아시아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섣부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란에서 미국이 허우적대는 상황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잘 버티고 어떻게 보면 반격을 가해서 미국이 이 이란에서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일 때 러시아는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동 사태, 이란 전쟁의 장기화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닐지 몰라도 간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을 묶어서 크링크라는 신패권 축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한 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건지, 그리고 중동 전쟁의 불씨가 북한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위기로 번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결국은 이 크링크라고 하는 나라가 하여튼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이란 이런 나라일 텐데 결국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악의 축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아니면 불량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있었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호칭하면서 미국의 어떤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을 썼었거든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미국에게 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은 분명히 있었고, 이 나라들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불러왔었는데 현재는 미국이 그것을 크링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미국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인가는 따져봐야 되게 문제겠지만, 미국은 항상 적이 필요하고요.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가 세력,
즉 해외 동맹국 내지는 그 해외 동맹국을 돕고 해외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보다는 미국 국내 문제에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에너지를 분산하지 말고 미국 본토에 쏟아부어서 그 미국의 상황을 개선하자고 하는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가 상당히 그 예상 밖으로 더 적극적으로 분쟁을 만들고 심지어는 뭐 침공까지 하면서 전쟁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마가 핵심 세력과 이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균열이 11월에 중간 평가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그 굳건한 지지 기반이었던 마가 세력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마가 세력이 떨어져 나가면은 크나큰 패착이겠죠. 그때 그런 식의 어떤 비판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시 그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우리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거기에 또 어떤 이름을 씌워서 미국의 어떤 여론을 트럼프 지지 쪽으로 끌어모은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트럼프의 반대를 이렇게 좀 누그러 드리려고 할 텐데, 그런 맥락에서 이 크랭크한 그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일종의 늘 있어왔던 어떤 그 적대 국가들을 달리 포장을 해서 좀 신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국에서 살아갈 때 국내 문제도 벅차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지만, 사실은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 국제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심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제가 러시아사, 유럽사 전공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한 그 러시아는 어쨌든 간에 유럽의 지역 강자,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강국, 그리고 또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열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호호 감정을 떠나서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한 요소가 러시아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러시아 군대를 이해해야지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고, 러시아를 이해해야지 국제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로저 리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쓴 러시아 군대 역사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으면서 러시아 군대의 어떤 속성을 이해하고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아니 글로벌한 차원의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독을 권유합니다. 예.